그날은 비가 내렸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는 아니었고 그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려는 듯 끈질기게 내리는 가을비였다. 내 낡은 시계 수리점. 영원사 용유엔시의 유리창에는 잿빛 도시의 풍경이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작업대 위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한 채 부서진 회중시계의 심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수십 개의 톱니바퀴와 태엽들은 나름의 질서 속에서 멈춰 있었다. 그것들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 멈춰버린 시간을 흐르게 하는 것이 내 일이었다. 내 가게는 시간이 멈춘 곳이었다. 서울의 변두리. 재개발 소문만 무성한 낡은 상가 골목에 자리한 이곳은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섬과 같았다. 내 유일한 벗은 벽에 걸린 수십 개의 낡은 시계들이었다. 뻐꾸기 시계, 괴종 시계, 탁상 시계, 저마다 다른 사연을 품고 이곳에 와서 이제는 한 목소리로 시간을 노래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내 삶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규칙적이고 변함없고 그래서 안전한 소리. 그때였다. 낡은 문에 달린 풍경이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인 듯 맑은 소리를 냈다. 딸랑.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가게 앞.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매끈한 차체가 음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이런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검은색 트렌치코트에 우아한 진주 귀걸이를 한 여자.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는 우산 아래에서도 그녀의 기품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길 건너편에서 잠시 내 가게를 응시했다. 영원사라는 칠이 벗겨진 낡은 간판을.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길을 건너왔다. 구두굽이 빗물 고인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가까워졌다. 다시 한번. 딸랑. 풍경이 울리고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눅눅한 기름 냄새와 오래된 금속 냄새가 가득한 내 공간에 그녀의 옅은 향수 냄새가 이질적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돋보기를 입에 걸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세월의 흔적이 옅게 자리 잡은 눈가,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단 한 가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만큼은 수십 년의 먼지를 뚫고 곧장 내 심장에 박혔다. 기억의 창고 깊숙한 곳, 억지로 자물쇠를 채워 봉인해 두었던 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져 내렸다. 시간이 멈췄다. 내 가게 안에 모든 시계들이 일제히 침묵하는 것 같았다. 째깍거리던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내 귀에는 내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소리만 윙윙거렸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숨이 턱 막혔다. 머릿속에서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정하려 했지만 심장이 먼저 알아챘다. 오서연.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소리가 되어나오지는 못했다. 35년 강산이 3번 하고도 반이 변하는 시간이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녀가, 오서연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초라하고 가난했던 23살의 그녀가 아닌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모습으로 그 순간 내가 평생 동안 위태롭게 쌓아 올린 삶이라는 탑이 기반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 여자가 왜 이런 누추한 곳까지 나 같은 늙고 초라한 남자를 찾아왔는지 이해하려면 시계바늘을 아주 오래전 내가 아직 젊고 비겁했던 시절로 되돌려야만 한다.
내 이름은 박진우. 나이는 곧 60이다. 나는 이 낡은 골목에서 멈춰버린 시계들을 고치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나를 시계 장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나는 그저 낡은 기계 부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자일 뿐이다. 복잡하게 얽힌 톱니바퀴들을 분해하고 닦고 기름칠해서 다시 조립하는 일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그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가게 2층에 딸린 작은 방에서 혼자 산다.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다. 그녀는 떠나면서 내게 말했다. 당신은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다고. 당신 안에는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다자 허리 없다고. 아들과는 1년에 몇 번 안부 전화나 하는 게 전부다. 제법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그 아이는 나를 어려워했고 나 또한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가장 가까워야 할 부자 관계였지만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둔 사람처럼 서로를 대했다. 나의 하루는 단순하다. 아침에 일어나 소리 없는 아침 식사를 하고 가게로 내려와 하루 종일 부서진 시계들과 씨름한다. 저녁이 되면 다시 2층으로 올라와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밥을 먹는다. 잠이 들 때까지 나는 철저히 혼자다. 나는 매일 시간을 만지지만 정작 내 시간은 텅 비어 있었다. 이 공허함이, 이 고독이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왔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해진 궤도를 돌며 살아왔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무뎌져서 나조차도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서연 그녀가 나타났다. 마치 내가 지워버리려 했던 과거의 모든 시간을 온몸에 휘감고 내게 그 죗값을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빗소리와 함께 울린 풍경소리는 평온을 가장한 내 삶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35년 동안 멈춰있던 내 인생의 가장 끔찍했던 시간이 바로 지금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서연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다. 하지만 밤새 머금은 습기 때문인지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다. 나는 언제나처럼 정해진 시간에 눈을 떴다. 낡은 나무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창밖 뒷골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들, 지난 수십 년간 단 하루도 변한 적 없는 아침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이 변해버렸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에 넣어둔 식은 밥 한 덩어리와 김치 몇 조각, 그것이 나의 아침 식사였다. 밥알을 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입에 넣는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이전까지는 이런 무미건조한 일상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나의 삶이었고 나는 그 안에서 조용히 늙어갈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어제 오서연이라는 과거의 유령이 나타난 이후로 이 모든 일상은 거대한 기만처럼 느껴졌다. 내가 안주하던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체념에 불과했다. 아래층 가게로 내려오자 수십 개의 시계들이 저마다의 소리로 나를 맞았다. 째깍, 째깍, 똑딱, 똑딱. 마치 살아있는 생물들의 심장 소리 같았다. 어제까지 내게 안정감을 주던 그 소리가 오늘은 마치 내 남은 시간을 재는 초읽기처럼 혹은 나를 조롱하는 날카로운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작업대 앞에 앉아 어제 만지던 회중시계를 다시 집어들었다. 하지만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정교한 부품들 위로 서연의 얼굴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자꾸만 어른거렸다. 35년 전, 가난했지만 생기로 가득했던 23살의 얼굴과 어제 보았던 우아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해 보이던 58배 얼굴이 겹쳐졌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나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온 걸까? 나는 멈춘 시간을 흐르게 하는 기술자였다. 녹슬고 부서진 부품을 갈고 닦아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내 자부심이었다. 사람들은 내 손에서 되살아난 시계를 받아들고 기뻐했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시간은 수십 년 전, 비 내리던 그날 밤에 영원히 멈춰버렸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나는 다른 이들의 시간을 고쳐주며 정작 내 고장 난 시간은 외면한 채 살아온 것이다. 하루 종일 가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늘 있는 일이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먼지가 쌓인 진열장을 닦다가 다시 자리에 앉아 분해된 시계 부품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혹은 너무나도 더디게 흘러갔다. 저녁이 되자 나는 가게에 낡은 철제 셔터를 내렸다. 쿵 하는 쇳소리가 골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마치 무덤의 문을 닫는 소리 같았다. 2층으로 올라와 저녁을 차렸다. 점심과 다를 바 없는 메뉴였다. 텔레비전을 켜자 시트콤 속에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치고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얹힌 듯 답답해졌다. 텔레비전 속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소리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문득 아들 녀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 의무감에 전화를 걸어왔었다.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그래, 늘 똑같지 뭐. 너는 어떠냐? 저야 뭐, 바쁘게 지내죠. 회사 일이 워낙 많아서요. 그래, 몸은 챙겨가면서 해라. 네,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그게 대화의 전부였다. 서로의 안부를 묻지만 그 안에는 어떤 진심 어린 걱정이나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사회가 정해놓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언제나 깊은 허무감이 밀려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오래전 아내 혜진이 했던 말이 불현듯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가 이혼하기 몇 년 전 어느 날 밤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요. 당신 안에는 아주 크고 텅 빈 방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당신은 절대로 그 방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나는 당신 옆에 누워 있어도 늘 혼자인 것 같아요. 나는 그저 피곤해서 하는 소리겠거니. 부부란 다 이렇게 사는 것이라며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내 안에는 거대한 빈 방이 있었다. 그 방의 이름이 오서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방에는 내가 저지른 죄와 배신감, 후회라는 끔찍한 가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나는 평생 나 자신조차 속이며 살아왔다. 나는 그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방이 없는 척하며 살아남으려 했다. 그 결과 나는 내 삶에 들어오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문 밖에 세워두게 되었다. 아내도 그리고 아들까지도.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아래층 가게의 시계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째깍, 째깍, 째깍.
규칙적이고 냉정한 소리. 그것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다. 내가 돌이킬 수 없이 놓쳐버리고 외면하고 낭비해버린 시간들의 메아리였다. 어둠 속에서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진 낯선 노인.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서연의 등장은 내 삶에 새로운 균열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내가 애써 외면했던 거대한 균열을 환하게 비춰주었을 뿐이었다. 내가 평화라고 믿었던 침묵은 사실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며 내지르던 비명이었다. 내 기억의 시계는 1990년, 그 지독하게 덥고 찬란했던 여름에 멈춰 서 있다. 그때의 나는 23살. 가난한 시골 마을의 맏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서울로 올라온 풋내기 대학생이었다. 졸업과 동시에 내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꿈과 절망의 왕국, 노량진의 둥지를 틀었다. 창문도 없는 한평 남짓한 고시원 쪽방, 손때 묻은 수험서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 그것이 내 젊은 날의 전부였다. 나는 가난이 지긋지긋했고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내가 살던 고시원 근처에는 이모네 식당이라는 허름한 백반집이 하나 있었다. 주머니가 가벼운 수험생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 단돈 2,000원이면 주인 아주머니의 손맛이 담긴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서너 가지의 반찬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나도 그곳의 단골이었다. 서연을 처음 만난 곳도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는 주인 아주머니의 조카라고 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아주머니 집에 얹혀 살며 가게 일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눈부신 미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웃는 모습이 유난히 맑은 아이였다. 땀으로 젖은 이마,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 손님들의 짓궂은 농담에도 수줍게 미소로 답하던 얼굴. 그녀의 모든 것에는 꿋꿋한 생명력이 넘실거렸다. 나는 언제나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다. 그런 내게 그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었다. 아주머니 몰래 내 밥그릇에 밥을 한 숟갈 더 얹어주거나 다 떨어진 계란말이 하나를 슬쩍 더 놓아주곤 했다. 그 작은 호의가 고되고 팍팍한 내 수험 생활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그녀는 알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그저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다. 그러다 오늘 반찬이 맛있네요. 날씨가 많이 덥좀 같은 시시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러 식당에 들렀을 때 그녀는 마감 정리를 하다 말고 나를 위해 따뜻한 국을 데워주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외로운 어린 시절에 대해, 그리고 나의 막막한 미래에 대해. 우리의 데이트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값비싼 영화를 보거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지 못했다. 그저 공부가 끝나면 함께 노량진의 밤거리를 걷고 한강 둔치에 앉아 캔커피 하나를 나눠 마시고 가끔은 큰맘 먹고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를 사 먹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음을 이제 와서야 깨닫는다. 그녀는 내 유일한 휴식처였다. 합격에 대한 압박감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짓눌려 숨이 막힐 때면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의 맑은 눈을 보고 따뜻한 손을 잡고 별것 아닌 이야기에 함께 웃고 나면 다시 책상에 앉을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녀 역시 내게서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던 그녀에게 나는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였을 테니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두 마리의 길 잃은 짐승과도 같았다. 그해 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극심해지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답답한 마음을 식히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음료수 병을 들고 조용히 내게로 올라왔다. 많이 힘들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름밤의 공기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벌릴 수도 없는데 막막하다. 내 약한 소리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나는 진우 씨가 꼭 합격할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열심히 라시프 하는걸요. 혹시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진우 씨 밥은 안 굶길 자신 있는데. 장난스럽게 말하는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내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내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응, 시험만 붙으면 내가 너 꼭 행복하게 해줄게. 멋진 집은 아니더라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우리 집에서 같이 밥 해먹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고 그렇게 살자. 약속할게. 그것은 내 인생 최초의 그리고 가장 진심 어린 맹세였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우리의 미래를 꿈꾸었다. 그 여름, 나는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믿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고 세상의 비정함을 몰랐으며 내 안에 숨겨진 비겁함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순수했던 맹세가 어떻게 그런 잔인한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지난 35년간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왔지만 단 한 번도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다. 그 여름의 태양은 너무나 뜨거웠고 나는 그 빛 아래에서 내 안에 도살인 길고 추악한 그림자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인생에는 몇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던 삶의 방향이 아주 작은 틈 하나로 인해 완전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변곡점 말이다.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그것은 영광의 순간인 동시에 내 영혼이 타락하기 시작한 타락의 순간이기도 했다. 그해 가을, 나는 1차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던 순간의 희열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손에 잡힐 듯 다가왔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물론 서연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돈을 모아 작은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셨다. 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소박한 미래를 약속했다. 나를 지도해 주시던 대학의 김 교수님은 그런 날을 유독 눈여겨보셨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악착같이 공부하는 나를 대견하게 여기셨던 모양이다. 어느 날 교수님은 나를 당신의 댁으로 초대했다. 최종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시겠다는 명분이었다. 교수님의 집은 내가 살던 노량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다. 넓은 정원이 딸린 2층 양옥집,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풍겨오는 은은한 커피향과 오래된 책 냄새. 벽에는 내가 이름도 모르는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곳은 내가 책 속에서나 보았던 성공한 지식인의 삶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교수님의 외동딸 혜진을 만났다. 혜진은 나와 동갑이었지만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좋은 옷을 입고 고상한 말투를 썼으며 세상의 어려움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맑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우리를 위해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다. 그녀의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를 때 나는 난생 처음으로 압도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에 휩싸였다. 서연의 손이 떠올랐다. 식당 일을 하느라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이고 작은 상처들이 나 있던 그 손. 그 손을 잡을 때마다 나는 애틋함과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혜진의 손을 보는 순간 서연의 그 손은 초라한 현실 그 자체로 느껴졌다. 그날 이후 교수님 댁에 드나드는 일이 잦아졌다. 혜진은 내게 노골적인 호감을 보였고 교수님 내외 역시 그런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게서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윗감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혜진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내 미래로 향하는 거대한 문을 보았다.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혜진과 결혼하고 이 성공한 엘리트 집안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신분 상승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탐욕이라는 그림자가 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교수님의 따뜻한 서재에서 혜진과 이야기를 나누다 노량진의 내 쪽방으로 돌아오면 비참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 한때는 동질감과 위안을 주었던 서연의 가난이 이제는 내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거짓말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교수님이 따로 불러서 늦을 것 같아. 스터디 그룹원들이랑 밤새워야 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는 혜진과 저녁을 먹고 그녀의 차를 타고 편안하게 집 근처까지 온 날에도 서연에게는 도서관에 있었다고 둘러댔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내 건강을 걱정했다. 진우 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녀의 순수한 걱정은 죄책감으로 가득 찬 내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신뢰가 무거워질수록 나는 더욱더 교묘하게 그녀를 속였다. 그녀와 함께 이모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문득 혜진의 집에서 먹었던 값비싼 스테이크 맛이 떠올랐다. 그녀의 거친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건반 위를 흐르던 혜진의 부드러운 손가락을 상상했다. 나는 밤마다 혼자 걸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사랑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내가 성공해야 우리 시골집 식구들도 일으킬 수 있잖아.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의 내 능력으로 서연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준단 말인가. 결국 가난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나는 내 비겁한 욕망을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서연에 대한 사랑은 철없는 감상으로, 혜진을 향한 욕망은 성숙한 판단으로 둔갑했다. 나는 서서히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겨울밤, 혜진은 내게 연주회 티켓 2장을 건넸다. 클래식에는 문외한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은 서연과 한 달 전부터 약속했던 그녀의 생일이었다. 나는 결국 서연에게 또 거짓말을 했다. 교수님이 급한 심부름을 시켜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전화도 잘 안 될 거라고. 실망하던 그녀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난생 처음으로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혜진을 만났다. 화려한 콘서트홀,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내 옆에 앉아 수줍게 미소 짓는 혜진.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내 앞에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안락한 집, 안정된 직장, 사회적인 종용, 바로 그때. 나는 초라한 옥탑방에서 혼자 식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나는 애써 그 얼굴을 지웠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1990년의 뜨거웠던 여름. 순수했던 청년 박진우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탐욕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을 뿐이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최종 시험에 합격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순간이었다. 시골집에 전화를 걸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우시기만 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이제 우리 집안도 허리를 펴고 살 수 있겠구나. 그들의 기쁨과 기대를 전해 들으며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고,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었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서연을 피했다. 그녀가 일하는 식당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그녀가 남긴 삐삐 음성을 확인하고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제 곧 연수원에 들어가고 혜진과의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었다. 내 인생은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궤도 밖에 있는 정리해야 할 과거일 뿐이었다.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 법이다. 그날 서연은 도서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책을 반납하러 갔던 길이었다. 며칠 사이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었다. 그녀는 다짜고짜 내 손목을 잡아 끌고 근처 공원에 아무도 없는 벤치로 향했다. 왜 연락 안 됐어?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과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바빴어. 연수원 들어갈 준비 때문에. 그녀는 내 차가운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더니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심호흡을 하고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 또한 담겨 있었다. 나 할 말 있어. 진우 씨.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야.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공원에서 지저귀던 새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던 자동차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내 귀에는 오직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머릿속에서는 혜진의 얼굴, 피아노가 있던 교수님의 거실, 곧 펼쳐질 나의 장밋빛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서연의 그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는 거대한 망치처럼 느껴졌다. 공포. 그것은 순수한 공포였다. 기쁨이나 책임감 같은 감정은 단 1초도 존재하지 않았다. 내 발밑이 꺼지고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내 야망의 발목을 잡고 영원히 가난의 늪으로 끌어내릴 저주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내 침묵을 긍정으로 오해했던 모양이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안도하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놀랐지. 나도 처음엔 너무 놀라서. 그래도 기뻤어. 이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오직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비겁함과 이기심이 완전히 고삐가 풀린 채 날뛰기 시작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 며칠 후 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만나자고 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갑고 사무적으로 유지하려 애썼다. 약속 장소는 우리가 함께 추억을 쌓았던 곳이 아닌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설고 후미진 공원이었다.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마치 그날의 내 마음을 대변하듯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우산 아래 웅크린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미래의 남편이자 아이 아빠를 기다리는 작은 설렘이 비쳐 보였다. 그것이 내 죄책감을 더욱더 날카롭게 후벼 팠고 그래서 나는 더욱더 잔인해져야만 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지 않았다. 눈을 보면 약해질 것 같았다. 나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하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받아. 그녀는 봉투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뭔데? 진우 씨,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는 미리 수십 번 연습했던 대사를 기계처럼 내뱉었다. 이 돈이면 당분간 지내는데 문제는 없을 거야. 내 말의 의미를 깨달은 그녀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우산 손잡이를 잡은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려갔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열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한마디를. 그리고 그 아이는 알아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진 돈 봉투가 빗물에 젖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몇 번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커다란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뭐라고? 나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안에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인간성마저 내던져 버린 채 차갑게 돌아섰다. 미안하다. 그 텅 빈 사과를 마지막으로. 나는 빗속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뛰지 않았다. 그저 일정한 속도로. 무감각하게 걸었다.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로 변해갔다. 그 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비에 흠뻑 젖은 차에 도시의 밤거리를 하염없이 헤맸다. 사람들은 나를 미친놈처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괜찮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 나는 고장난 녹음기처럼 그 말만 되뇌었다. 어느 가게의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텅 비어버린 눈동자. 그곳에는 성공을 눈앞에 둔 예비 공무원이 아니라 영혼을 팔아버린 한 마리의 짐승이 서 있었다. 나는 내 미래를 위해 내 손으로 직접 내 영혼을 죽였다. 그날 내린 차가운 겨울비는 결코 씻겨나가지 않을 내 죄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가게에 다녀간 뒤로 며칠이 지났다. 나는 꿈과 현실의 경계 어딘가에서 허우적거렸다. 잠을 자면 비 내리는 공원에서 울고 있는 어린 서연의 모습이 나타났고 잠에서 깨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던 우아한 중년의 서연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시계의 톱니바퀴를 조립하다가도 몇 번이나 손을 헛디뎌 부품을 떨어뜨렸다. 35년간 단단하게 굳어있다고 믿었던 내면의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젊고 정중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 선생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웅그룹 오서연 회장님의 비서실 소속 김민아라고 합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장소는 강남 파이낸스 빌딩 50층에 있는 스카이라운지 클라우드 9입니다. 예약은 해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강남 파이낸스 빌딩 클라우드 9. 내가 평생 가볼 일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장소였다. 그녀는 나를 그녀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었다. 그것은 초대가 아니라 소환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다음 날, 나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하고 낡지 않은 옷을 골라 입었다. 그래도 수십 년 된 낡은 양복은 내 초라함을 감춰주지 못했다.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강남은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졌다. 높이 솟은 빌딩들, 화려한 사람들, 빠르게 움직이는 값비싼 자동차들. 나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은 이방인이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나를 압도했다.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에 탔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다. 50층에 문이 열리자 서울의 정영이 통유리창 너머로 아찔하게 펼쳐졌다. 그녀는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도시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둔 여왕처럼. 내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킬 뿐이었다. 나는 마치 판사 앞에 선 죄인처럼 소리 나지 않게 의자를 빼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다. 메뉴판을 보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커피 한 잔 가격이 내가 하루 종일 벌어야 하는 돈보다 비쌌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내가 간신히 말하자 그녀는 웨이터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이분은 아메리카노. 저는 캐모마일 티로 주세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녀였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시선을 창밖 먼 곳에 둔 채 놀라울 만큼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이 떠나고 처음에는 죽으려고 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그 아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그 작은 생명체가 살고 싶다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녀는 나를 원망하는 대신 아이 때문에 살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남쪽 바닷가 작은 마을로 내려갔어요. 미혼모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손가락질과 경멸 속에서 아이를 낳았죠. 당신을 닮은 아들이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아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는 밤에도 병원비가 없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죠. 그때마다 당신을 증오했어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아이를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든 당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나는 그 평온함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분노와 슬픔의 강을 보았다. 그러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평생 존재조차 몰랐던 나의 생부가 나를 찾아왔어요. 젊은 시절 우리 어머니와 짧은 인연을 맺었던 분이었죠. 그분은 큰 기업의 회장이셨고 말년에 자신의 핏줄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의 천웅그룹 회장님이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내가 버린 여자는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 속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다.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딸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내 아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기도 한 그 아이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당신에게서는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과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죠. 아이는 똑똑하게 잘 자라서 지금은 하버드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어요. 곧 돌아와서 그룹 일을 맡게 될 거예요. 그제야 나는 참을 수 없는 오열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목소리가 격하게 떨려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나 용서 혹은 증오 같은 감정이 전혀 없었다. 그저 텅 비어 있을 뿐이었다. 사과,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죠. 그녀는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당신에게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당신이 어떤 인생을 버렸고 당신의 아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를.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초라한 안정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 위에 계산서와 함께 몇 장의 지폐를 올려놓았다. 내가 마신 커피값까지 포함해서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스카이라운지를 떠났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발 아래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추락하고 있었다. 끝도 없는 나락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나의 진짜 형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스카이라운지에서 돌아온 후 내 가게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시간을 가두는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나의 실패한 인생을 전시하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시계들은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째깍거리는 소리로 35년간의 내 비겁함을 고발하는 수십 명의 증인들처럼 보였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비에 젖은 채 나를 보던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귓게는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다. 잠이 든다 해도 악몽에 시달리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 일쑤였다. 낮에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평생을 해온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던 시계 수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다. 손끝이 제멋대로 떨려 작은 부품을 몇 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코 일이 터지고 말았다. 한 단골 손님이 맡긴 100년은 좋게 넘었을 스위스제 앤티크 시계를 손보던 중이었다. 핀셋으로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집어 올리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지며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던 낡은 톱니바퀴 하나가 두 동강이 나버렸다. 대체할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부품이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부서진 톱니바퀴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의 축소판 같았다. 한번 부서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작업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유일하게 잘한다고 믿었던 것. 내 인생의 마지막 자부심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이 말한 하버드를 다니는 그녀의 아들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외면한 아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내가 곁에 두고 키운 아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문득 견딜 수 없이 비참해졌다.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그래서 서먹했다. 네,
아버지, 어, 준영아, 아비다. 바쁘지?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하는 사이. 그것이 우리 부자의 현주소였다. 아니, 별일은 아니고 그냥 시간 되면 저녁이나 한번 같이 할까 해서. 내 스스로도 어색하게 느껴지는 제안이었다. 아들 역시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다. 저녁이요, 갑자기요.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야근이라. 죄송해요. 다음에요. 아버지, 그 거절은 차갑지도 무례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극히 사실적이고 사무적이어서 더욱더 가슴 아팠다. 아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정말 바쁠 것이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저녁 식사 제안은 그의 일상에 없는 처리하기 곤란한 변수였을 뿐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에게 나는 더 이상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가끔 안부를 챙겨야 하는 의무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아들에게조차 이방인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내 아들의 엄마이자 내 전 아내인 혜진이었다. 그녀라면 알고 있을까?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수소문 끝에 알아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놀랐지만 내 만남 요청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녀가 사는 동네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다. 10년 만에 마주한 혜진은 우아하게 나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전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평온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나는 차마 서연의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다. 그저 힘없이 물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 걸까?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죠. 당신은 그냥 그곳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라니. 몸은 내 옆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 나는 당신 안에 아주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걸 항상 느꼈어요. 당신 스스로를 평생 올가매는 거대한 죄책감 같은 거. 그게 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 비밀이 당신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만들었고 나는 평생 그 벽 앞에서 혼자 서 있었던 거예요. 준영이도 마찬가지였을걸요. 아이는 아버지가 곁에 있어도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자랐어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잔인했다. 그렇구나. 나의 죄는 35년 전 그날 밤에 끝난 게 아니었다. 그 죄는 살아있는 유기물처럼 내 안에 기생하며 내 모든 관계를 병들게 하고 내 삶 전체를 서서히 좀먹어왔던 것이다. 나는 서연만 버린 게 아니었다. 나를 믿고 사랑했던 혜진도, 내 아들 준영이도, 나 자신마저도 그 비 내리는 공원에 함께 버리고 왔던 것이다. 찻집을 나온 나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혜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없는 사람. 그렇다. 나는 평생을 유령처럼 살아왔다. 내 인생의 모든 균열은 서연의 등장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삶의 기반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그녀는 그저 그 위에 불을 붙였을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혜진을 만나고 돌아온 며칠 뒤 가게 문 밑으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쑤셔 넣어졌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다가 발에 채인 그것은 붉은 직인이 찍힌 차갑고 비정한 공식 통보였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장 이전 및 보상협의 안내.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이 낡은 가게와 내 삶의 터전인 이 동네 전체가 곧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 나는 멍하니 통보서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골목 안의 다른 가게 주인들도 모두 문 앞에 나와 심각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떡볶이를 팔아온 할머니, 2대째 세탁소를 운영해온 박씨 아저씨, 모두의 얼굴에 망연자실한 표정이 가득했다. 누군가 욕설을 뱉으며 소리쳤다. 결국 올 것이 왔구만. 어느 대단한 양반들이 우리를 다 내쫓으려는 건지. 천운그룹이래. 천운그룹.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잖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쫓겨나는 거지. 천운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우연일 리 없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서연. 그녀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뿌리마저 뽑아내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이것은 복수였다. 돈이나 사과 따위로는 끝나지 않는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방식의 복수. 나는 미친 사람처럼 천웅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서자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로 느껴졌다. 로비로 들어가 오소연 회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을요, 할아버지. 예약은 하셨어요. 아니, 그냥 꼭 좀 뵙게 해달라고.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보안 요원까지 합세해 나를 벌레 쫓듯 내몰았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후밀레이팅리 쫓겨나고 말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패배감에 젖어 건물 밖 벤치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그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 걸까?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용서해달라고 빌기라도 할 것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따져 묻기라도 할 것인가? 모든 것이 부질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빌딩 정문 앞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다. 일장에서 내 가게 앞에 섰던 바로 그 차였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자 서연이 내렸다. 그녀는 나를 보았지만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돌렸다. 그때 차 반대편에서도 한 사람이 내렸다. 키가 크고 잘 재단된 고급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그는 서류 파일을 든 차에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보고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서연은 나를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젊은 남자와 함께 내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옆에 선 젊은 남자를 향해 가볍게 턱짓을 했다. 인사해요, 내 아들. 이선우 본부장이에요. 아들. 나는 고개를 들어 젊은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 지적으로 빛나는 눈. 다부진 턱선. 그 얼굴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젊은 날의 내 모습과 그리고 서연의 모습이 함께 녹아 있었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이 번듯한 젊은이가 바로 내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35년 전 그 비 오는 밤에 돈 봉투를 쥐어주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젊은 남자. 선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내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선우입니다. 나는 그 손을 마주 잡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얼굴을, 내가 버린 내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온 세상이 소리를 잃고 멈춰버렸다. 내 아들은 아버지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의 바른 비즈니스맨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형벌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내 반응을 본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이 동정이었는지 혹은 만족감이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가자. 선우야. 바쁜데. 두 사람은 나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길 위에 세워진 의미 없는 장애물처럼 그들은 거대한 유리문 안으로 사라졌고 나는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 서 있었다. 주머니 속에 차가운 퇴거 통보서보다 내 가슴에 뚫린 거대한 구멍이 더욱더 시리고 아팠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내 가게, 내 집, 내 과거, 그리고 오늘. 나는 내가 어떤 아들을 잃어버렸는지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야 말았다. 내 인생이라는 이름의 초라한 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내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연은 내가 아니었으며 나는 그저 초라하게 퇴장당한 단역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보상협의 담당자가 가게로 찾아왔을 때 나는 그들이 내미는 서류에 묵묵히 도장을 찍었다. 그들은 내 평생의 가치가 담긴 공간을 몇 장의 지폐로 환산해 주었다. 가게를 정리하는 날들은 내 삶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내 손의 일부처럼 익숙했던 연장들을 하나씩 닦아 상자에 담았다. 닳고 다른 돋보기, 기름때에 묻은 드라이버, 반질반질해진 핀셋. 그것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 젊음과 시간, 내 인생 그 자체였다. 나는 그것들을 헐값에 중고상에 넘겼다. 주인은 값을 깎으려 했지만 나는 흥정하지 않았다. 그럴 기력도, 이유도 없었다. 벽에 걸려있던 시계들을 하나씩 내렸다. 어떤 시계는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고 주인이 없는 시계들은 고물상에 팔았다. 마지막 괴종시계가 벽에서 내려왔을 때 내 가게는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평생을 나를 감싸주던 째깍거리는 소리가 사라지자 귀가 먹먹할 정도의 거대한 공허가 나를 덮쳤다. 텅 빈 가게 한가운데에 서서 나는 내가 텅 비어버렸음을 실감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가게를 나섰다. 통장에는 적지 않은 보상금이 들어왔지만 그 돈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내 삶의 값이라기보다는 내 영혼의 부의금처럼 느껴졌다. 나는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나는 완벽한 익명인이 되었다. 낮에는 인파에 섞여 정처 없이 떠돌았고 밤에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여관을 전전했다.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방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희미해졌다. 거리에서 웃고 떠드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저녁 식당 창 너머로 보이는 단란한 풍경을 볼 때마다 가슴에 시린 통증이 느껴졌다. 내게도 저런 행복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 내 손으로 직접 걷어차 버리기 전까지는 나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그림자 속을 혼자서 헤매고 다녔다. 어느 날 밤, 나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검은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강 건너편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물 위에 부서지며 아른거렸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내 아들 준영이도 살고 있겠지. 문득 아들의 목소리가 미치도록 듣고 싶어졌다. 나는 근처 공중전화 박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비다라고 말하면 그는 귀찮아할 것이다. 보고 싶다고 말할 자격은 내게 없었다. 그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내가 키웠지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남자의 숨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장난 전화인가? 짜증 섞인 목소리.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뚜, 뚜, 뚜.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무감정한 신호음은 내 인생과 세상 사이에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돌아갈 곳도 나를 기억해 줄 사람도 없었다. 나는 공식적으로 유령이 되었다. 보상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 같은 건 조금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내 인생은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야망이라는 불꽃은 나 자신을 태웠고 이제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뿐이었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한때는 나의 성공 무대가 되리라 믿었던 이 거대한 도시의 길 위를 이제는 벌을 받는 죄수처럼 끝없이 헤매고 있었다. 정처 없이 떠돈 지 몇 달이 흘렀을까. 발걸음은 마치 어떤 거대한 힘에 이끌린 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낡은 내 가게가 있던 동네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던 그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정겨웠던 좁은 골목길도, 이모네 식당도, 수십 년 된 세탁소도 모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흙먼지 구덩이와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녹슨 철골 구조물들, 그리고 귀를 찢는 소음만이 가득했다. 내가 알던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세상을 짓기 위한 거대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나는 임시로 세워진 안전 펜스에 기대선 채 내 과거가 송두리째 파헤쳐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내 무덤이 파헤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유령과도 같았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사 현장 옆 도로에 천천히 멈춰 섰다. 서연의 차였다. 뒷좌석의 창문이 살짝 내려갔고 나는 그 안에 희미한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듯했다. 아마도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러 온 것이리라. 그녀는 내가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쩌면 나를 보았지만 그저 풍경의 일부로 혹은 길가의 먼지처럼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나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고 나는 그 제국의 기반 아래 묻혀버린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다. 차는 몇 분쯤 서 있다가 이내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검은 차체가 모퉁이를 돌아 영원히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 지독한 증오와 죄책감으로 얽혀있던 그 끈마저도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다. 차가 사라지고 난 뒤 거짓말처럼 공사장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내 뺨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이내 하나둘씩 굵어지던 빗방울은 어느새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35년 전 그날 밤에도 꼭 이런 비가 내렸었다. 비를 피할 생각도 잊은 채 나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았다. 빗물은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기를 가졌다고 수줍게 고백하던 서연의 얼굴, 돈 봉투를 내밀던 내 비겁한 손, 알아서 처리하라는 내 잔인한 목소리, 빗속에서 절규하며 무너지던 그녀의 가녀린 어깨, 그리고 내 아들, 선우의 무심하고도 정중했던 얼굴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왔다. 3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내가 저지른 모든 죄와 후회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압력이 되어 한꺼번에 내 어깨를 짓눌렀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질척이는 흙바닥 위로. 먼저 한쪽 무릎이, 그리고 나머지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신에게 기도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내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 인생의 모든 무게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빗물에 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내가 버린 사랑, 내가 외면한 아들, 내가 기만했던 가족, 그리고 내가 파괴해버린 나 자신에 대한 너무나도 늦어버린 참회였다. 거대한 굴착기가 굉음을 내며 땅을 파헤치고 트럭들이 쉴 새 없이 흙을 실어 날랐다. 세상은 나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속도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내가 파괴해버린 내 인생의 폐허 위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흘리며 그렇게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다.